빨리 앉아. 35페이지. 세조, 세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그리고 현종까지. 초기 이제 고려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왕위 계승 분쟁도 있었고, 막 그 체제 정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성종, 현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고려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요. 근데 그 시점과 더불어서 고려를 괴롭힌 왜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먼저 고려를 괴롭혔던 왜적, 거란족이었죠, 그죠? 자, 첫 번째 침략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오히려 확보하면서 거란을 좀 물리쳐냈어요. 자, 근데 현종 즉위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고려가 애를 많이 먹었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저 나주로 몽진을 갔죠. 그죠? 자,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거란 군대가 물러가고 현종이 겨우겨우 다시 이제 수도로 돌아갔고 세 번째 침략 때는 이번엔 고려가 대비를 좀 잘해서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이제 거란 군대를 무찔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는 약 100년 정도의 평화가 있었어요.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죠. 요 시기, 평화로운 시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금수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죠. 예. 보통 그 개경에 사는 귀족들, 자, 이 귀족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식들 투자해가지고 그 과거 시험을 보게 하거나, 그래서 과거 시험 급제해서 정치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이면, 자, 은퇴할 무렵에 자기 자식한테 과거 시험 합격 안 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랬죠. 이걸 두 글자로 음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네, 몇몇 가문, 해주채 씨, 경주김 씨, 경원희 씨 몇몇 가문에서 과거급제자 그리고 음서 출신의 관직 진출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고 있었어. 자, 우리 그들이 열심히 투자한 거. 일단 땅 많이 사들여. 또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한다 그랬죠. 네. 그래야지만 자기들 가진 부나 이런 것들을 더 자손 대대로 잘 물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 뭐 그냥 하나 TMI인데 한국사 관련돼서 얘기 하나 좀 드려보면 너희 나라에서 여러 권력이 있죠. 먼저 뭐 우리 대한민국 법치 국가니까 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법이 있으면 법을 실제로 가서 집행하는 거. 행, 행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집행할 법을 만드는 거. 입법이라고 하죠. 자, 법은 글로 써 있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 마음이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사법이죠. 행정, 입법, 사법 3권이죠, 이게. 행정부의 최고 대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행정부 수반이 법 집행하는 사람. 입법부 최고위 권력자들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사법부 수장들은 누구예요? 판사, 검사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권력자들인데 보통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집안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권력에 속한 사람들이고 자,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삼성, 현대, 한화 이런 기업인들이 보통 검사, 판사, 자기 딸 있으면 검사, 판사한테 시집 보내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자, 봐봐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게 없죠. 자,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누가 비판을 해요? 누가 비판하죠? 국민. 국민이 어떤 경로로 비판을 해요?
네.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로 비판을 해요? 국민의 귀. 네. 시위도 하고, 혹은 뉴스나 신문사 같은 데서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기업인들 부정부패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비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하죠. 그죠? 언론, 신문사, 방송국 사주 이런 사람들 언론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도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사 사주나 이런 사람들이랑 또 결혼을 한다고. 이런 사람 자식들이랑. 그래서 대대로 너희 저 우리나라 최고 언론사 세계 신문사 어떤 신문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최고 신문사 하면 조선일보죠. 네. 조선일보 이제 기자들 보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인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사주가 1980년대에 자, 이 학교 지분을 많이 샀어요. 연세대학교를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연세대 조선일보 커넥션. 뭐. 그리고 성균관대가 이제 삼성이 만들었죠. 삼성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죠. 삼성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그 삼성과 또 중앙일보 간의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집안 자식들이랑 중앙일보 자식들이랑 결혼을 하는. 그리고 동아일보라는 신문사 사주가 고려대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짬짬이 뭉쳐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부잣집이고 제일 투자할 만한 결혼할 만한 집안이 어느 집안이었다고요? 왕실이죠, 왕실. 당시 최고 권력 가문이었던 경원 이씨 가문이 이 고려 왕실과 이렇게 결혼을 해요. 지금 보면은 문종, 순종, 선종부터 인종까지 다 어느 집안 딸이랑 결혼했어요. 예, 경원 이씨. 이씨 집안 딸들이랑 결혼을 했죠. 이 경원 이씨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요 숙종에서 예종 넘어갈 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100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랬죠? 그런데 12세기 초반에 이제 거란족이 아니라 새로운 외적, 무슨 족? 여진족들이 고려를 침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숙종은 저 여진족들을 몰아내려고 임간이란 장군을 보냈어요. 군대를 얼마 줘서. 근데 임간이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믿을 만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윤관이라는 문관을 또 장군으로 보냈어요. 근데 윤관도 졌어요. 여진족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윤관이 비록 졌지만 숙종에게 가가지고 여진족을 쓰러뜨릴 만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도 저거 만만한 거 아니니까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부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부대가 별무반이란 조직이에요. 별무반은 말을 탄 사람들은 신기군, 걸어다니면서 싸는 보병들은 신보군, 그리고 절에 살면서 불공을 들이지 않고 절밥을 축내고 있는 이런 스님들은 항마군, 마귀를 때려잡는 군대라고 해서 승병으로 조직을 했어요. 이 별무방 군인들이 17만 명이었어요. 몇만? 이 많은 부대를 이제 윤관이 조직을 했고 숙종이 그 즈음에 죽어요. 그리고 숙종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예종이 즉위해요. 자, 그래서 예종은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윤관에게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하라 그래요. 자, 윤관은 여진족을 토벌하러 갔고, 자, 그래 거기서 이제 여진족들이랑 맞서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고려 생각에는 자,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동북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천리장성이 있으면 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자, 요 지역이 고려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다고 봤냐면 길이 좁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좁다고 봤는데 너희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 모래가 한 번에 훅 떨어져요? 아니면 천천히 쓱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죠? 그 왜 그러죠? 가운데가 잘록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병목 구간이라고 불러요.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그렇게 잘록한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병목 구간. 자, 고려 사람들 생각에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북면 지역은 병목 구간이라 가지고 그 병목 구간만 막으면 여진족들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진족들을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진족들이랑 전투를 몇 번 치러보고 여진족들을 물리쳤어요. 이때 물론 이제 척준경이라는 사람의 활약이 있었죠. 어려울 때마다. 자, 그리고 요 지역 어딘지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도 안 밝혀져 있는데 대략 요 천리장성 바로 위에 요 부분 어딘가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아요. 이게 고려의 동북 쪽에 있었던 무슨 구성? 이거를 쌓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동북 구성은 개경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고 여기가 막상 가서 성을 쌓아놓고 보니까 병목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뚫린 데가 너무 많고 길이 많아요. 길이 많다는 거는 지킬 곳도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진족들은 원래 여기가 자기 살던 터전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은 지 딱 1년 만에 고려가 동북구성을 반환하게 되죠? 여진족에게.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지켰어야 되는데, 이 반환한 게 또 화근이 됐어요. 여진족들은 흩어져 있을 때는 무섭지가 않은데, 문제는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애들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은. 엄청 세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동북구성을 받은 다음에 점점 세력을 불리다가 이 여진 한 부족 중에 추장 아골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골타가 이끄는 그 완한 여진들이 나머지 여진들을 다 통일한단 말이에요. 빨리 와.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진족을 통일한 다음에 여기다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 금나라예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 뭐라고요? 금나라. 자, 금나라가 1115년에 건국돼요. 동북구성 딱 돌려주고 몇 년 있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6년 있다가 나라를 세운 거죠. 자, 이 얼마 안 되는 시기에 금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 옆에 있던 거란이 세운 어느 나라? 요 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금나라가 이전에 여진이라고 불릴 때는 고려한테 이제 어버이 나라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려보다 문화적으로 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그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먹을 거를 구걸하기도 하고 자, 자기 조상들이 고려로부터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고려를 엄마나 아빠의 나라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막상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는 옛날 얘기 딱 잊어버리고 고려한테 우리 형제하자고 얘기를 해요. 뭐 하자 그랬다고요? 형 동생을 하자는 거예요. 전에 엄마 아빠 하던 사이가 갑자기 형 동생 관계로 바뀐 거죠. 고려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 금나라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요 나라를 매섭게 몰아붙이는데, 자, 고려 입장에서는 저 이 금나라랑 요 나라 사이에서 그동안 거란과의 사이에서 고려가 형식적으로나마 머리를 숙이고 요 나라 황제를 황제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말 진심으로 요 나라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금나라가 떠오르면서 고려는 딜레마가 생겼어요. 자, 요 나라에 줄을 설 것이냐, 금나라에 줄을 설 것이냐. 선생님 봐봐요. 자,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근데 머리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빳빳이 쳐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면 백성들 많이 죽고 피해가 엄청 크죠. 그래서 고려는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막아내면서 계속 야무지게 자기들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면서 요 나라에게 형식적으로 머리만 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의 평화를 얻어낸 게 고려였죠. 그죠? 자, 이제 요 나라가 최강자에서 금나라가 최강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알 수 없는 애매한 시기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금나라가 요 나라를 밀어붙이는데, 여기 보세요. 그림 준비해 온 거. 요거 하나만 좀 그려보면, 자, 여기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에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압록강이죠.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흘러나가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두만강이죠. 그죠? 자, 이 압록강은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한반도에 존재하는 강 중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자, 근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계죠, 국경이죠. 자, 이 압록강 하구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강이 압록강이거든요, 지금. 예. 이 압록강 하구 부분인데, 그 끝 서해바다로 나가기 직전 부분인데, 이 압록강에 여러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좀 익히 알고 있는 섬도 하나 있죠. 이거 무슨 섬? 위화도라는 섬이 있죠? 그죠? 네. 자, 그 지역이 여기 압록강 지역이고, 끝이 나 넘어가면, 그 앞, 자, 여기 보면은 압록강 하구인데 여기 위화도라는 섬이 있죠. 그리고 위화도 위에는 또 압록강에 무슨 또 섬이 있어요. 검동도라는 섬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압록강 건너면 여기 지금 이제 고려 땅인데, 자, 당시 요 고려 장성, 천리장성 바로 위쪽에 그 거란인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강동 육주 윗지역이거든요. 근데 거란 애들이 고려 허락도 받질 않고 이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요 지역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포주성이에요. 무슨 성? 포주성. 그리고 검동도 지역도 고려랑 합의를 하지 않고 거란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여기다 성을 하나 썼는데 그 성이 내원성이에요. 무슨 성? 내원성. 자, 여기 보시면은 내원성과 보주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거란이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막 성을 쌓아놨어요. 근데 금나라가 요 나라를 막 밀어붙이니까 요 나라 입장에서 여기가 관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서 막 쫓겨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고려가 그 틈을 놓치질 않아요. 여기가 나름 금싸라기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때 고려에서 더 힘이 세 보이는 금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자, 여기 거란이 수랍도 없이 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접수해가지고 여길 우리 영토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나라 황제 아굴타는 요 나라 물리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고려가 요 나라가 정신없이 쫓겨갈 무렵에 여기 군대를 보내요. 자, 당시 보주성을 거란 군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거란 군대는 더 이상 여기를 지킬 여력이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왔을 때 거란 군대가 성문을 열어주면서 안에 그 식량 창고랑 이런 거 열쇠를 다 줘요. 자, 너희가 차지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알아서 해. 그리고 거란 군대는 여기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려는 이렇게 요 나라에서 금나라로 세력의 균형이 넘어가는 시기에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보주 지역을 고려 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예종이 이 보주를 의주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 저 한반도 압록강 그 끝부분에 있는 무슨 주? 의주성이에요. 자, 이렇게 고려는 허술하게 그 외교를 한 나라가 아니에요. 외교를 잘해서 땅을 차지하고 특히 고려라는 나라는 강동 육주부터 해가지고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나라가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팽창하고 커지기 시작해요.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이 요나라가 골치 아팠거든요. 송나라가 금나라를 이용해가지고 금나라와 동맹을 맺고 요나라를 쳐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랑캐. 자, 중국인들은 우리 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동이라고 불렀죠.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 여기서 이는 뭐뭐로서예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또 다른 누구를 오랑캐로. 자, 송나라의 이런 전술 따라 읽어보세요. 네 글자. 뭐라고요? 이재희. 여기서 제거당하는 이 오랑캐는 누구예요? 요나라겠죠? 그죠? 그리고 제거하는 오랑캐는 누구예요? 써먹을 오랑캐는 금나라겠죠? 자, 송나라의 이런 전술로 결국 금나라 힘을 빌어가지고 요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근데 송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군대를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고 얼마 보내지 않은 군대로 요나라와 싸우는데 그 전투에서 번번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요나라는 금나라 힘으로 멸망을 시켰어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힘들여가지고 지금 요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자, 그래 금나라가 송나라한테 야, 니네 왜 군대 제대로 안 보내? 우리만 고생했잖아. 송나라를 쳐요. 그래서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함락을 하고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자기네 근거지인 만주로 잡아가요. 자, 살아남은 송나라 황족들은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남송을 세우게 되고 독송이라고 불리는 여기 중국의 북쪽을 장악하게 된 송나라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과 중국의 넓은 이 북쪽 지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게 된다? 금나라가 차지하게 된다. 금나라가 너무너무너무 세졌어요. 송나라도 완전히 짓눌러 버렸고 요나라도 멸망을 시켰죠.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금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때마침 금나라가 군신관계 요구를 해와요. 우리가 군주할게 너희 신하하라는 거예요.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는 그 경원이 씨. 예종한테 자기 둘째 딸을 시집 보냈고 그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왕이 돼서 왕의 외할아버지가 됐던 이 자겸이란 사람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최고 권력자. 이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 어려운 전투에서 짜잔 나타나가지고 여진족을 때려잡았던 고려판 조자룡. 척준경.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금나라랑 맞서 싸우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금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을 때 고려는 이거를 수락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와 금나라는 군신 관계를 가지게 된다. 누가 군주예요? 금나라가 군주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군주로서 섬기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4대라고 불러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군주나 임금으로 섬기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4대. 이런 외교를 4대 외교. 굴욕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금나라에게 머리를 쳐들었으면 아까 한이 말대로 뭐 해요? 맞는 거예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이자겸이나 척준경 같은 그 권력 있는 신하들은 자, 무의미한 전쟁보다는 금나라의 머리를 숙이면서 평화를 택했다. 자, 근데 이 이자겸이란 사람이 이제 이자겸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실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예종에게 자기 둘째 딸을 시집보냈다 그랬죠? 자, 예종은 그 금나라가 막 강성해지는 시기에 왕을 하면서 금나라 눈치를 잘 봐가지고 외교를 잘해서 아까 의주도 찾아온 왕이라 그랬죠. 자, 예종과 문경태,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인종으로 즉위해요. 14살 때 왕이 돼요. 예종이 44살에 죽으면서 자, 이자겸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자기 셋째 딸이랑 넷째 딸을 그 14살짜리 자기 외손주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자, 자기 이모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자겸은 그러면 인종한테는 어떤 관계가 되죠? 일단은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 인종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자겸은 인종한테 외할아버지죠. 그쵸? 그리고 이자겸한테 인종은 외손주죠. 그쵸? 근데 한편으로 셋째 딸, 넷째 딸도 또 시집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겸은 인종의 뭐가 되기도 해요? 장인어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자겸한테 인종은 사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첩적으로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자,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이자겸은 이제 막 궁에 들어갈 때도 왕한테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권세가 막강하다 보니까 여러 신하들이 이자겸한테 이렇게 아부를 해요. 당시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너희 예수님 태어난 날 성탄절이라고 하죠. 부처님 태어난 날 성가탄신일이라고 하죠. 이자겸 태어난 날을 인수절이라고 부르자 그랬다고 신하들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 뭐 딸랑딸랑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신하의 생일을 그래봤자 아무리 왕의 외할아버지고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신하에 불과한데 어떻게 왕의 외할아버지 생일을 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대쪽같이 나선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이 사람은 어디 김씨? 경주 김씨. 자,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그 경주 지역의 호족이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네, 경주에 어떤 근본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김부식은 이력이 화려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 김근도 일찍은 죽었지만 과거 시험에 급제했어요. 그리고 김근은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셋째가 김부식이었는데 김부식 말고 네 아들 다 과거 시험에 다 급제했어요. 그것도 한 명 빼고는 김부식 포함해서 다 장원 급제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집안에 과거 시험 합격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이 피는데 과거 시험 합격자가 몇 명이 나온 거예요? 5명이요.
이거 붓을 들고 공부하는 거로서는 최강자예요. 자, 근데 그런 김부식이 이자겸은 신하에 불과한데 신하의 생일에다가 절자를 붙이는 건 옳지 않고 아무리 그 임금의 외할아버지고 장인이라고 해도 임금한테 기본적으로 예의는 다 표현해야 된다라고 원칙론을 얘기한 사람이 김부식. 자, 그런데도 아무튼 이자겸 권력은 견제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일단 왕이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 어수룩해 보였던 14살 인종이 만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자, 차츰차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외할아버지면서 자기 장인어른 저 이자겸 권력을 제압하고 자기가 권력을 회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 봐봐. 고려시대 때 궁궐에는 남자가 두 명밖에 못 살아요. 조선도 그렇고 신라도 그래요. 남자가 두 명밖에 못 사는데 누구랑 누가 살까요? 왕이랑 왕의 뒤를 이을 태자 두 명만 살 수가 있어요, 남자는. 나머지는 다 궁녀. 근데 선생님 사극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있던데요? 그 남자들은 생식 능력이 다 없죠? 여기를 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계약에 물려서 여기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를 잘라낸 사람들이에요. 거세라고 하죠? 왜냐하면 궁중에 있는 여자들이랑 바람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남자 힘들이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거세한 사람들을 궁에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고려시대 때는 환관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환관. 조선시대 때는 이 사람들을 내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내시는 환관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내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다음에 아직 품계는 낮지만 왕이 앞으로 키우려는 똘망똘망한 인재들을 내시라고 불렀어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고려시대 때 내시는 환관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조선시대 내시는 이제 환관을 똑같이 내시라고 부르는데 고려시대 내시는 앞으로 이제 출세할 일만 남은 똘망똘망한 과거 시험 급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종이 먼저 저 이자겸 권력을 제압하려고 측근의 내시들을 키워요. 김찬, 안보린, 진호견. 자,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사병들이나 군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자겸이나 척준경을 기습해서 죽이려고 해요. 이자겸은 만만치가 않았던 게 고려판 조자룡이라고 해서는 척준경이 이자겸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끈끈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척준경은 여진족 정벌에서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군대 내에서 좀 존경을 받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압하려면 누구도 같이 제거해야 돼요? 척준경도 같이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찬, 안보린, 진호견이 왕명을 핑계로 이들을 불러요. 자, 근데 이자겸이랑 척준경이 요거 낌새를 차리고 가질 않았어요. 대신에 척준경 동생이었던 척준경 아들이었던 척순이 궁으로 불려갔다가 이들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자, 궁 안으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동생이랑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척준경이 듣고 이자겸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들 개인적인 군대랑 이제 그 척준경이 또 장군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궁궐을 포위해요. 궁궐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자, 왕이 성 위에서 이자겸과 척준경의 군대한테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요. 근데 이자겸이랑 척준경 군대가 해산했을 것 같아요? 안 하죠. 이미 칼을 한번 뽑았죠. 자, 척준경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궁에다가 활을 쏘게 해요. 근데 활은 활인데 불 붙인 화살을 쏘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불탔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일부 궁궐이 불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인종은 군대도 없는 데다가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선언해요.
자, 그리고는 이자겸을 만났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이었던 이자겸한테 옥새를 주면서 왕자리를 주겠다 그런다. 자, 이자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쓴 것 같아요? 반대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왕은 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이자겸이 그 옥새를 주는 거를 신하들이 반대하는 걸 보고 자기도 눈치껏 이걸 안 받겠다 그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나고 이게 유야무야 되면 지금 군대 동원해가지고 궁궐 포위하고 궁궐에 불화살 쏜 자신들은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자기 손자인 이 인종을 자기 집에다 가둬요.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자, 인종은 그 이자겸 집에 갇혀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고 한숨을 쉬면서 매일매일 나날을 보낸다. 자, 근데 이 인종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권력이라는 거는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자겸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자겸의 난에 가담했던 그 고려판 조정이 누구예요? 축준경이죠. 자, 둘 사이에 뭔가 저게 갈라질 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인종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종의 아버지 예종이죠? 예종이 등에 종기가 났다가 그 종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죽어요. 예전 사람들은 이런 종기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약을 먹어서 다스리는데 그게 안 나면은 지금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침을 놔가지고 그거를 터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터트려가지고 예종이 이게 좀 예전에는 그 뭐 항생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덧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이 44살에 죽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당시 거기 이제 궁중에서 임금 돌보는 의사를 어의라고 부르죠. 어의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데 왕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그 죄로 유배를 갔던 사람으로 최사전이라는 어의가 있었어요. 보통 왕주 사회에서 왕이 죽으면 왕의 건강을 책임진 어의들은 유배를 가요. 죄 지은 것도 없이 왕이 수명이 다 돼서 죽더라도. 그래서 최사전은 어의였지만 유배를 갔다가 의술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인종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유배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갇혀있는 인종한테 최사전이 찾아와요. 자, 인종이 최사전한테 밀지를 하나 줘요. 척준경을 찾아가라. 자, 그래서 최사전이 척준경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 지금 임금님이 이렇게 지금 장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 이자겸을 제거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평소에 이자겸이 당신 측중경 장군을 무시하기도 하고 마치 부하 부리듯이 하니까 이 기회에 임금님 편이 돼가지고 저 역적을 제거하자. 자, 이런 식으로 이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측중경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일단 돌아가라고 얘기는 했는데 듣고 보니까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죠. 임금이 계속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척준형의 마음이 좀 옮겨져 가고 있었는데, 자,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이자겸 집의 노비랑 척준경 집의 노비가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이자겸 집의 노비가 척준경 집의 노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야, 니네 주인 척준경이 궁궐에 불 질렀다며? 니네 주인 역적이야. 니네 주인 이제 큰일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불 왜 질렀어요? 이자겸이랑 같이 반란 일으켜서 같이 지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자겸네 집에서 자기는 불 안 질렀다고 꼬리 자르기를 싹 한 거예요. 척준경 그거 듣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 길로 마음을 굳게 먹어요. 평소에 군대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따르는 군인들을 데리고 인종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종을 보호하고 이자겸을 공격해 들어간. 자, 이자겸이 아무리 권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군대 내에서 잔뼈가 굵고 군대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척준경이 동원한 군인들이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자겸이 그 길로 척준경 군인들한테 잡혀요. 포로가 돼요. 자, 인종이 순식간에 권력을 회복했어요. 자, 이자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란 일으킨 역적이죠. 근데 죽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외할아버지고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자겸을 유배를 보내요. 전라남도에 영광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영광 들어봤어요? 전남 영광? 자, 유배지에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빨랫줄에다가 자, 생선을 널어놓고 말려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자겸이 내가 지금 비록 여기 유배 와 있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자, 이래서 이 생선을 그 유배지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임금한테 선물로 올렸다 그래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이 생선이 비굴비굴하다가 뭐가 됐다? 굴비가 됐다. 이자겸이 네이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영광, 굴비. 자, 이런 식으로 이자겸은 권력에서 제거가 됐어요. 이제 권력자는 누가 됐을까요? 척준경이 됐어요. 근데 척준경은 원죄를 하나 저질렀죠. 궁궐에 불화살 쐈죠. 이거는 대역죄 중에서 대역죄죠.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경 출신이에요. 서경이면 어느 도시예요? 평양이죠. 이 사람은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시인이에요.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과거 국제한 천재 시인이에요. 자, 이 정지상이 상소를 올려요. 척준경은 저 지난날 궁궐에 불을 지른 대죄인으로서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상소를 올린다. 인종이 이 상소를 받고 척준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아요. 척준경이 그래도 자기 아무튼 권력을 회복하게는 도와줬죠. 죽이진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유배 보낼 때도 그 황해도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를 돌아가는 걸 귀라고 하죠? 귀가 이렇게 할 때. 그 향이 뭐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귀향. 이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는 이제 수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유배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게 됐다? 귀양이라고 부르게 돼. 귀양 간다. 어, 뭐라고? 맞아요. 거의 70이 다 된 나이였는데 이때 이제 관직에서 쫓겨나서 귀양을 가. 그래도 궁궐에 불화살 쏜 거 치고는 목이 안 잘리고 수명을 누리고는 살다가 고향에서 죽어요. 아무튼 왕의 편에 섰던 거죠, 마지막. 그렇기 때문이죠. 자, 척준경을 관직에서 몰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자겸이 권력이 있을 때 이자겸에게 맞선 인물로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또 거론이 됐죠. 한 명은 집안에 5명의 과거급제자가 있었던 경주 김씨, 김부식. 자, 그리고 천재 시인이면서 평양 출신이었, 서경 출신이었던 척준경을 몰아낸 상소로 유명해진 정지상.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천재끼리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천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천재끼리 사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김부식은 오늘날로 치면은 사법고시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고시 타입.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시험 보고 만점 받고. 예. 그거 최고.
정지상은 과거 시험 급제한 것도 있긴 한데 시인이라 그랬죠. 시를 아주 맛깔스럽게 멋지게 잘 써요. 근데 시는 이성적으로만 돼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성이 있어야 되죠. 이 정지상은 감성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김부식도 시를 쓰는 걸 즐겼다 그래요. 근데 번번이 시를 쓰기만 하면 정지상한테 비교를 당한. 아, 김부식이 시는 정지상한테 안 되지. 공부만 잘하잖아, 김부식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김부식은 어땠을까요? 짜증나죠?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 시에 대해서만큼. 자, 정지상이 어렸을 때 쓴 시예요. 네. 자, 물가에 떠 있는 백조 있죠? 해오라기, 그 새들, 하얀 새들. 그 새들을 보고 5살짜리 어린아이 정지상이 이 시를 썼다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어느 누가 이게 새 을자예요. 새 을자. 을자를 네. 자, 그러니까 새들이 실제로 이렇게 오리가 떠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새 을자가 된 건데 아무튼 정지상은 5살이면 너희 기억나요? 5살 때 새들 떠다니는 걸 보고 요런 얘기를 한시로 이걸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적 재능이 탁월한 거죠. 그리고 또 정지상의 유명한 시. 자, 우리 평양에는 어떤 강이 흘러요? 대동강이 흐르죠. 그죠? 임진강 파주고. 대동강이 흐르는데 대동강 물을 바라보면서 정지상이 썼다는 시예요. 이거는 너희 부모님도 다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너희도 앞으로 배울 시고. 정지상에 임을 보내며. 이게 임을 보낸다. 이게 뭘까요? 보낸다. 송이에요. 송. 사람을 보낸 거. 이거 뭐래요? 두 글자? 송인. 정지상의 시. 뭐예요? 송인. 같이 읽어보세요. 네, 선생님도 시적 감성이 그렇게 막 풍부하진 않아가지고, 네. 아무튼, 요 시, 네. 요 지금 이 7글자 내구를 맞춰가지고 만든 시인데, 이게 이제 한국 그 시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시예요. 대동강물을 보면서 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그 우수에 찬 그런 감성으로 녹여낸 정지상의 송인.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배울 거예요, 이거는.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네. 자, 이렇게 시적 재능이 뛰어난 정지상. 자, 이제 묘청이 이자겸도 몰아내고 측준경도 몰아낸 다음에 자기 정치를 슬슬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 서경 출신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묘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양 출신인데 네, 직업이 스님이에요. 자, 그리고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비 오고 이런 것들 기상을 보고서 점을 치는 이런 관리들을 일관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평양 출신의 일관이었던 백수환. 자, 이런 사람들이 정비상을 포함해서 다 서경 출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고려는 금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묘청이 대담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수도를 지금 개경해서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고 군주로 섬기고 있는 금나라가 거꾸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릴 겁니다. 지금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쇠퇴했고 저 평양, 서경에서 새로운 기가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명당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묘청이 주장했던 무슨 운동?
서경 천도 운동.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 옮기자는 거죠. 네. 근데 인종이 여기에 꽤 혹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젊은 왕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고려가 건국된 지 200년이 넘어가지고 고려 200년 동안 수도가 어디였어요, 계속? 개경이었죠. 개경에 그 문벌 귀족들이 저마다 넓은 땅,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혼 관계나 이런 것들로 끈끈이 맺어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재벌, 예. 자, 이런 식으로 그 권력 있는 신하들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이 뭔가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종은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실제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서경에 새로 임금이 머물 궁궐을 만들어요. 그 궁궐이 대화궁이라는 궁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인종이 개경을 떠나가지고 그 서경으로 가요. 가서 막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수도 옮긴다면 너희 만약에 여기 서울인데 서울 사는데 수도를 저 대전이나 강원도 어디로 옮기자 그래봐요. 그럼 서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일단 왜 난리가 날까요? 어? 그것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겠죠. 네. 자, 아주 그런 단순한 이유죠.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데 갑자기 수도를 옮기자는 거. 서울 살던 사람들이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개경에 그냥 눌러 앉읍시다. 개경파 대표적인 귀족이 김부식이었어요. 예. 왜 무슨 땅에 기운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어디 있고 수도는 원래 개경인데 왜 저 괜히 저 스님 얘기를 듣고 수도를 옮기느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인종이 묘청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 서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모래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잠시나마 인종이 타고 있던 그 어가가 실종이 돼요. 자, 왕이 사라졌을 정도로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단 말. 금방 찾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좀 불길하죠. 자,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수경에 가고 있는데 이 대화궁에 벼락이 떨어져요. 불이 나요. 이거 아무래도 안 좋은 징조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식수생숭해요.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자, 이런데 그 묘청이 이제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인종이 수도 안 옮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이 있다 그랬죠? 어? 맞아요. 대동강 물에다가 이벤트를 하나 만들죠. 자, 그 떡 있죠, 떡. 떡에다가 구멍을 뚫은 떡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그 떡을 강물에다 던지면 그게 무게가 있어서 가라앉겠죠. 근데 그 떡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떠오르겠죠. 자, 기름이 강물로 떠오르면 너희 기름 뜬 거 본 적 있어요, 물에? 색깔이 어때요? 약간 무지갯빛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영롱한 색깔들이 나죠. 자, 그래서 묘청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임금님한테 이 소식을 알려요. 저 지금 용이 침을 토하고 간 거다. 용이 배설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뭐 침이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토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종이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한번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잠수부들 내려가서 봤더니 떡을 건져 올려왔어요. 자, 그래서 묘청이 이거 꾸미는 어떤 이벤트라는 게 다 들통이 났죠? 그리고 인종이 저 서경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묘청 쪽 얘기는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노랫소리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점점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인종이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수도를 옮기지 않기로 한다. 다급해진 묘청은 아직 자기를 따르는 정지상이나 백수왕 같은 서경파가 서경으로 오지도 않았고 개경에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뭐 묘청, 조광, 유창 이런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묘청의 난이. 1135년. 자, 여기서 난을 일으킨 다음에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근데 여기 서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저 개경의 고려군대랑 맞서 싸울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자, 서경이래봤자 지금 뭐 고려 두 번째 도시라고는 하는데 개경에 비하면 인구도 적고 군사도 적어요. 자, 무턱대고 싸웠다가 질게 뻔하기 때문에 별로 인종을 이제 이쪽으로 불러올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막 진짜 진지하게 싸울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묘청이 같이 반란을 일으킨 조광, 유참 이런 사람들이랑 갈등이 생기는데 싸울 마음이 없었던 이 조광이라는 묘청의 부하가 난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묘청을 죽여요. 그리고 묘청의 목을 쳐가지고 개경으로 보내요. 우리 반란 일으킬 생각 없습니다.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묘청의 목을 받고도 개경 쪽에서는 저 잔당들을 다 토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개경에서 서경으로 군대가 가요. 당시 이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은 과거 급제했지만 누구? 김부식이 가요. 김부식의 전술은 빨리 싸우는 거, 천천히 싸우는 거. 어떤 거였을까요? 천천히 싸우는 거예요. 자, 시간을 끌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엄청 천천히 서경까지 가요. 그 다음에 서경을 포위해 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조정에서 빨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하는데 느긋이 기다려요. 자, 시간은 반란군의 편이 아니죠. 시간을 끌다 보니까 반란군들 내부에서 점점 동요를 하기 시작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서경을. 자,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1년 만에 김부식이 서경을 공격해가지고 서경을 완전히 차지한다. 자, 이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김부식은 1등 공신에 책봉이 되고 이때부터 인종이 믿는 신하, 유일한 신하는 누구? 김부식. 김부식은 이때부터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전 왕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만든 이 역사책이 삼국사기. 여기까지 할게요.